서울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 정수아의 영정사진이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조문객들 앞에 놓인 영정은 그 미소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정수아는 단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강준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불과 이틀 전 그녀는 아침 식탁에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출근 인사를 했고 그날 밤엔 돌아오지 않았다. 사고였대요.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준서는 귀를 닫았다. 그의 눈은 수아의 영정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은 갈기갈기 찢긴 채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엔 단순한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준서는 그런 시선을 알아차릴 정도로 정신이 맑지 않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명확하게 보인 한 사람이 있었다. 정화란, 수아의 어머니. 그녀는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었다. 검은 한복 차림에 단정한 머리, 흐트러짐 하나 없는 자세.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통곡도, 흐느낌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하게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께서 전혀 우시질 않으시네요. 뒤에서 들리는 조문객들의 속삭임. 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들었는데 이상하지 않아? 준서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그녀가 충격에 말을 잃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어머니는 낯설고도 기이했다. 준서 씨.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미옥. 정가의 가사 도우미로 수십 년을 함께해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물컵을 건넸다. 힘드시죠? 수아 아가씨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준서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례식장 한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다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해요. 어머니는 원래 감정을 잘 안 드러내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준서의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아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누구보다도 괴로워해야 할 사람이 너무도 조용했다. 아니, 조용함을 넘어서 어딘가 냉정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는 한산해졌다. 수아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있던 준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수아에게 마지막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리고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준서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정화란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개인실로 향했다. 그녀의 방은 크고 깔끔했으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방에 없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준서는 잠시 기다릴 생각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무의식적으로 정리된 책상 위를 정리했다. 그때였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그의 손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건드렸다. 얇은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엔 자신의 부모님이 있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함께 찍었던 마지막 가족 사진.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 뒤에 적힌 글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죽여라. 절대 용서하지 마. 사진 뒷면에는 낡은 연필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손이 떨렸다. 목이 마르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왜 부모님의 사진이 여기 어머니 방에 있는 거지? 왜 저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다시 책상 위의 종이들, 문서들, 파일들을 천천히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삶의 진실이 단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밤
준서는 잠들지 못했다. 방 안의 조명도 켜지 않은 채 그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수아야, 내가 알고 있었던 거니? 어머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야? 강준서는 그날 밤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새벽까지 어둠과 함께 있었다. 부모님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따뜻했지만 사진 뒤에 적힌 그 한 줄은 그 모든 따스함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죽여라. 절대 용서하지 마. 그 문장은 단순한 낙서처럼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분노, 복수, 아니면 절망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였다. 왜 그 사진이 정화란의 서랍 속에 있었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어. 강준서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무너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신문에는 부채로 인한 비극적 선택이라는 제목이 실렸고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 그 후 고아가 된 그는 외삼촌의 손에 자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갔다. 그 시절 그는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너무 많은 것이 이상했다. 부모님의 사업 파트너였던 어떤 기업은 그 후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정그룹. 정수아의 가문, 정화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그 이름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었다. 강준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사진 속 문구, 서랍에 숨겨진 가족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날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도 정가 저택을 떠나지 않았다. 정화란은 별다른 말 없이 허락했다. 당분간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수아가 떠난 이 집이 어쩌면 그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일지도 몰라서요. 정화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렴. 내가 편하다면.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강준서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굳혀갔다. 며칠 후 그는 저택 안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다. 가사도 우미들의 동선, 감시 카메라의 위치, 서재와 지하 창고의 출입 패턴까지. 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잠입자가 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사도우미 한미옥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수아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눈가가 붉어졌다. 미옥 이모, 어릴 적 수아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 아가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늘 혼자인 느낌이 있었죠. 마님이 워낙 바쁘셨고 또요? 가끔 수아 아가씨가 자면서 악몽을 꾸곤 했어요. 무슨 말을 중얼거리곤 했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무서워하는 듯했죠. 강준서는 메모장에 그 말을 적었다. 조각들이 점점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정화란의 서재로 향했다. 이번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새벽 3시. 잠든 집안은 고요했고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책장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CEO의 서재 같았다. 경제 관련 서적, 경영보고서, 법률 서적. 그러나 책장 안쪽 깊은 곳, 책들이 어색하게 꽂혀 있는 구역이 있었다. 책을 꺼내자 뒤에 또 다른 작은 금고문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암호에 잠시 막막함을 느꼈지만 곧 힌트를 떠올렸다. 사진 뒤에 적힌 그 문장. 죽여라. 절대 용서하지 마. 그는 그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숫자화한 뒤 입력했다. 디지털 자물쇠가 삑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한 꾸러미가 있었다. 1997년 해성무역 파산 관련 문건. 해성무역은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다. 그 문건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화란 투자자 공동계약인. 그녀의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계약 조건은 치밀했고 모든 리스크는 해석무역에 떠넘겨지는 구조였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그 순간 강준서는 깨달았다. 그의 가족은 이용당했다. 아버지는 신뢰로 인해 파멸했고 어머니는 절망으로 무너졌으며 그는 잊혀진 자네가 되었다. 손이 떨렸고 눈이 붉어졌다. 사진 속 따뜻한 미소가 눈앞에서 일그러지는 듯했다. 당신이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그는 속으로 을조리며 금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정화란을 향해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면 오랜만에 식탁이 따뜻해지겠구나.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렸다. 식탁은 곧 전장이 될 것이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는 오히려 그 논란을 이용해 더욱 강하게 그녀 곁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화란에게 부담이 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의지할 대상을 좁혀갔다. 다 필요 없어. 결국 나를 이해해주는 건 너 하나뿐이야. 그녀의 그 말은 거의 선언과 같았다. 준서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설계였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정화란의 방에서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만약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다면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아주 짧은 망설임이 그녀의 눈에 스쳤다. 너는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니? 질문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그러나 준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제 마음은 그리로 가 있었습니다. 정화란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보였다.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만든 성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바로 그 믿음이 그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릴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결혼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화란과 강준서의 관계는 이제 공식적인 것이 되었다. 그들은 언론의 추측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의 결합을 운명적인 재회라고 포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다. 정화란은 진심을 열었고 준서는 복수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위를 활용해 저택안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하인들은 그를 이제 사위님이 아닌 회장님의 약혼자라 부르며 조심스러워했다. 그 덕분에 준서는 감시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수아가 남긴 진실의 흔적을 찾는 것. 그녀가 남긴 어떤 기록이든 힌트든 모든 것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던 가사도우미 한미옥이 말을 걸었다. 사위님, 혹시 이 상자들 정리하실 생각 있으세요? 수아 아가씨 방에서 가져온 것들인데요. 작년에 그대로 넣어뒀거든요. 상자들이요? 어디 있죠? 지하 창고 안쪽이에요. 수아 아가씨가 고등학생 때 쓰던 물건들도 있고 책, 편지함 같은 것도 있어요. 준서는 곧장 지하로 내려갔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 3개가 구석에 쌓여 있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책들과 앨범, 수첩들이 보였다. 수아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 친구들과의 편지, 미완성된 그림들, 평범한 소녀의 흔적들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상자에서 그는 낡은 가죽 노트를 발견했다. 커버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벌어져 있었으며 속지는 누렇게 바랬다. 노트 앞장에는 작게 정수아라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 그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2007년 3월 2일. 오늘도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집안은 늘 조용하고 차가웠다.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난 게 맞을까? 2007년 8월 14일. 가끔 꿈을 꾼다. 낯선 여자가 나를 안고 울고 있다.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은 수아가 아니었다. 2010년 12월 5일.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야. 이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울 때가 있다. 내가 자꾸 그녀를 의심하는 건 내가 이상한 걸까? 페이지를 넘길수록 준서의 손끝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오랫동안 자신이 이 집의 친딸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단순한 불안이 아닌 명확한 단서들에 기반하고 있었다. 2015년 6월 22일. 어머니의 서재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기재된 서류. 나의 생년월일이 틀려 있었다.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서류는 잘못된 것이라며 화를 냈다. 2018년 1월 3일. 나는 어머니가 나의 진짜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나의 의무다. 누군가는 반드시 밝혀야 하니까. 마지막 몇 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맨 마지막 페이지, 마치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채 급히 적은 듯한 글씨가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없애려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준서, 부탁해. 끝까지. 글씨는 끊기듯이 마무리되었다. 끝까지 이후의 단어는 번져 있었고 종이에 얼룩진 자국은 눈물인지 무언가를 흘린 흔적인지 알 수 없었다. 준서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지하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용감했다. 그녀는 진실을 찾으려 했고 결국 그 대가로 생명을 잃었다. 그날 밤 준서는 정화란의 얼굴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와인잔을 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구나. 수아가 떠난 이후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은 처음이야.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다. 어두운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그 문 너머에는 복수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수아는 죽음으로서 모든 걸 알려주려 했고 이제 준서의 차례였다. 어머니. 응. 수아가 남긴 게 있더군요. 곧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화라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멈췄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 기대할게. 그녀는 몰랐다. 곧 다가올 기회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임을. 정수아의 일기장을 읽은 이후 강준서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복수는 더 이상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 했던 절규였다. 이제 그 절규에 응답할 차례는 준서 자신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고 원본은 금고에 보관했다. 이 자료는 최후의 카드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노출되어선 안 되었고 반드시 최적의 순간에 사용돼야 했다. 며칠간 정화라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했다.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언론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었고 정화라는 그 시선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오히려 나에게 힘이 돼. 준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정화라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며 그녀의 감정 역시 언제든 칼날로 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 밤 현실이 되었다. 새벽 2시 저택 안은 적막했다. 준서는 서재에서 일기장을 정리한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수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끝까지. 그 순간이었다. 갑작스런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그 소리는 너무나 조심스러웠고 너무도 익숙하지 않았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눈을 감은 채로 몸을 굽혔다. 몇 초 후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손을 움직여 침대 옆에 두었던 손전등을 잡았다. 그리고 이불 밖으로 느껴지는 찬 기운.
누군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이다. 준서는 눈을 뜨고 손전등을 휘둘렀다. 정면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낮은 신음.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구르듯이 떨어져 나왔다. 형체가 어두워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들려 있었다. 준서는 방을 빠져나와 복도로 뛰쳐나갔다. 복도 끝에서 비상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는 주방 쪽으로 향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빠르지 않았지만 일정했고 확고했다. 주방에서 칼을 쥐고 몸을 숨긴 준서는 호흡을 조절하며 문틈을 응시했다. 발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주방 문이 열렸다. 그 순간 그는 전력으로 공격했다. 칼끝은 상대의 어깨를 스쳤고 동시에 그도 밀쳐졌다. 짧은 몸싸움 끝에 복면을 쓴 인물은 다시 도망쳤고 저택의 뒷문을 통해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메모지 한 장뿐이었다. 거기엔 간결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고는 이번 한 번뿐이다. 준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이마엔 땀이 흘렀다. 자신이 상상하던 게임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생명의 위협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몇 분 후 집안에 불이 켜지고 경비원이 달려왔다. 정화란도 급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한 뒤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거야? 네, 저를 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해. 그녀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사설 보안팀을 호출하고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다. 모든 카메라, 출입문, 창문을 확인하게 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CCTV에는 침입자의 모습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죽이려 했다면 진작 죽였겠지. 정화라는 그렇게 말하며 준서를 바라봤다. 경고였다면 누군가 내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걸 불편해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 누군가는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 질문은 도발이었다. 그러나 정화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겠지. 그녀의 말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그 말 속에는 암묵적인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기도 했다. 그날 밤 준서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침대맡에 칼을 두었고 창문은 모두 잠갔다. 하지만 그의 내면엔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수아가 느꼈던 공포, 의심, 외로움. 이제 그는 그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개인 변호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자신이 확보한 일기장, 계약서, 가족사진, 서명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법적 조언을 받았다. 동시에 외부의 기자 한 명과도 접촉했다. 모든 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대비였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서 자신을 지켜볼 사람들, 자신이 지켜야 할 진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휘두를 수 있는 칼날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확신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침입 사건 이후 저택은 마치 전쟁 전야처럼 변해 있었다. 보안 시스템은 강화되었고 사설 경비원들의 순찰이 2배로 늘었다. 정화라는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분명히 그날 이후 눈빛의 날이 섰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익숙한 그녀였다. 그러나 강준서는 이제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밤의 습격은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자신의 추론이 옳았으며 정화라는 반드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움직일 차례라고. 복수는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무서운 것은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다. 자백은 무기였다. 그리고 정화라는 그 무기의 가장 약한 순간을 맡고 있었다. 준서는 며칠간 정화랑과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조율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산책 시간, 차를 마시는 시간,
회사 회의 전후의 공백 시간. 그는 틈틈이 그녀 곁에 머물며 우연히 중요한 주제를 꺼냈다. 어머니, 수아가 생전에 남긴 글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정화라는 멈칫했다.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눈꼬리에 스쳤다. 그래, 그 아이는 감성이 풍부했지. 네, 하지만 어쩐지 글 안에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더군요. 진실, 두려움, 정체성. 정화라는 차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나이 땐 누구나 혼란을 느끼기 마련이야.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수아는 자신의 생일을 자주 틀리게 적었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웠다. 정화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차를 다시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게 왜 이상하지? 보통 사람은 자기 생일을 잊지 않잖아요. 근데 수아는 두 가지 생일을 번갈아 썼어요. 8월 12일과 9월 7일. 혹시 어머니는 수아가 입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적, 짧았지만 강렬한 침묵. 정화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그걸 어디서 들었니? 그냥 수아의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정화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온기가 없었다. 내가 그 아이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과거를 파헤친다고 그녀가 돌아오진 않아. 저는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죽기 전에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도요. 그 순간 준서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작동 중이었다. 그는 모든 대화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정화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녁 자리에서 와인과 함께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어머니는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무엇을? 사람을 믿은 것, 혹은 믿지 않은 것. 정화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후회가 없다고는 못하지.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 어머니는 누구를 살리려고 하신 건가요? 나 자신, 그리고 수아. 그 대답의 준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 정화라는 보호라는 명목 아래 많은 것을 희생했으며 아마도 그 중에는 진실도 포함돼 있었다. 수아가 살아있었다면 어머니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정화라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결국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 순간 준서는 녹음기를 테이블 아래에서 꺼내 손바닥에 쥐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수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죠? 정화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이는 뭘 알고 있었나요? 어머니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은 대체 무엇입니까? 정화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이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겠구나.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이란 건 꼭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야. 그 말은 거의 위협에 가까웠다. 그러나 준서는 피하지 않았다. 진실이 누구에게 해가 되든 수아는 그걸 찾으려 했고 저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겁니다. 정화라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녀는 방을 나갔다. 준서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와인잔 속 붉은 액체는 마치 피처럼 일렁였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고 두 번째 보관본을 암호화해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동시에 그는 언론사와의 접촉을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은 치밀한 설계 속에 움직이는 하나의 도화선이었다. 그리고 폭발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준서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정화란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만큼 똑똑했고 법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법도 잘 아는 인물이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스캔들과 위기를 잠재우며 정재단을 이끌어온 그녀였다. 그녀가 무너지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바로 감정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어쩌면 수아가 남긴 마지막 흔적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준서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이미 수십 번을 읽었지만 무엇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문장의 흐름, 단어의 선택, 글씨체의 변화. 이 모든 것이 그를 다시 일기장의 마지막 장으로 이끌었다. 준서, 부탁해, 끝까지. 이 문장은 이미 확인한 바였다. 그러나 그 아래 희미하게 번진 또 하나의 문장이 보였다. 그는 스탠드 조명을 비추고 돋보기를 가져왔다. 그때까지는 단순한 얼룩으로만 여겨졌던 글자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나를 믿지 마. 순간 준서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 한 문장은 이전의 모든 감정을 부정하는 파괴력이 있었다. 부탁해와 믿지 마는 서로 모순이었다. 그리고 그 모순은 진실의 단층을 드러내는 균열처럼 느껴졌다. 수아, 무슨 뜻이야? 그는 중얼였다. 과연 그 문장은 수아가 자의로 쓴 것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의 일기를 조작한 것일까? 그는 일기장의 전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의 글씨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몇몇 글자의 획에서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었다. 특히 과의 연결 방식이 달랐다. 정서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쓴 글씨체와는 다른 인위적인 흔적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 법의학 수업을 들은 친구에게 연락했다. 필적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이었다. 일기장의 일부를 스캔해 보내고 결과를 기다렸다. 이틀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서야, 이건 단순한 필기 차이 그 이상이야. 내가 보낸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사람이 쓴 게 맞아. 확실해? 응, 필압, 회계 속도, 자간 모두 다르고 결정적으로 부탁해라는 단어 뒤의 문장은 완전히 다른 필기 스타일이야. 아마 그 부분은 누군가가 나중에 더 쓴 걸 거야. 그 말은 한 문장의 의미를 뒤엎었다. 나를 믿지 마. 이 말은 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경고가 아닐 수도 있었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녀의 일기장을 조작해 준서를 흔들기 위해 삽입한 문장이었다. 그 순간 준서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수아는 그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조차 의심했는가? 그녀는 진실을 전하려 했는가? 아니면 그를 유인하려 했는가? 그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수아와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그녀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손을 꼭 쥐고 있던 모습이 기억났다. 준서야, 혹시 우리 여행 다녀올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제안이었다. 그땐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무언가로부터.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다음 날 그는 정화란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이지, 준서야?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일기장의 필적 비교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화란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게 무얼 말하는 거지? 수아의 일기 마지막 문장은 그녀가 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더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수아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정화라는 차를 내려놓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왜 하는 거니?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아가 죽기 전 뭔가를 남기려 했다는 걸. 정화라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원하는데? 진실입니다. 수아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진실이 항상 정의롭다고 믿니? 정의롭지는 않아도 잊혀져선 안 됩니다. 정화라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넌 아직 몰라. 진실이 드러날 때 누가 상처받는지, 누가 끝없이 무너지는지. 어머니는 그 진실을 이미 겪어보셨겠죠. 정화라는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진실을 좇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위험한 일인지. 그 말은 경고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자백이기도 했다. 준서는 그녀가 방을 나선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복잡했고 수아를 향한 감정은 혼돈 속에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수아는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싸움을 이어받을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강준서는 더 이상 과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조각난 기억과 증거들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지만 진실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다. 수아가 남긴 일기, 필적 감정, 정화란의 반응. 모든 것은 퍼즐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수아의 방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장례 이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던 그녀의 공간. 침대, 책상, 화장대, 옷장. 모두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그는 작은 세부에 집중했다. 화장대 서랍 속에는 오래된 보석함이 하나 있었다.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먼지에 덮여 있었고 일반적인 열쇠로는 열리지 않았다. 그는 얇은 철사를 이용해 자물쇠를 풀었고 안쪽에서 작고 낡은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검은색 테이프가 반쯤 감겨 있었고 2022년 9월이라는 날짜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폴더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단순히 S.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존재했다. S_last.mp4. 그는 심호흡을 한 후 파일을 실행시켰다. 영상이 시작되자 노트북 화면에 수아가 나타났다.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녀는 말하며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 집이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고 느꼈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늘 그 이유가 궁금했지. 그리고 결국 알아버렸어.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몇 장을 화면에 보여주었다. 해상도가 낮아 내용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 장에는 법적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가 있었다. 나는 정화란의 친딸이 아니야. 입양된 아이였고 심지어 그 과정조차도 정상적이지 않았어. 어떤 계산이 있었고 나는 그 계산 속에 들어있던 숫자 중 하나였던 거야.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망칠까? 아니면 맞설까?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알아야 해. 어머니가 한 일들. 그리고 그 순간 영상이 이상하게 끊겼다.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고 재생이 멈췄다. 영상의 전체 재생 시간은 3시 47분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2분 18초에서 끝나 있었다. 준서는 당황하며 여러 번 재생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영상의 뒷부분은 잘려 있었고 복원 프로그램을 돌려봐도 손상된 데이터라는 결과만 나왔다. 누가 일부러 잘라낸 건가? 가능성은 두 가지였다. 수아가 스스로 잘라낸 것, 혹은 누군가가 나중에 삭제했거나 편집했을 가능성. 후자가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영상의 흐름과 긴장감, 점점 다가가는 진실. 누군가 그것이 끝까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영상 속 수아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에 집중했다. 화면을 캡처해 확대하고 대비를 조정했다. 흐릿하게나마 문서의 제목이 보였다. 의료기록서, 정윤희, 1986년생. 정윤희,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준서는 이름이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는 직감을 느꼈다.
수아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를 조사하던 중 이름을 찾았고 그것을 영상에 남긴 것이다. 그것은 단서였다. 수아는 정윤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통해 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고 어쩌면 그 인물이 그녀가 두려워하던 실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인터넷과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백 명.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진짜 정윤이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때 그는 문득 떠올랐다. 정화란이 최근 몇 년간 거액을 송금한 병원이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병원은 스위스 제네바 외곽에 위치한 고급 정신의료 전문시설이었다. 그는 다시 기사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정화란 회장, 스위스벨은 인근 개인 요양병원에 연간 수억 원 후원. 재단 관계자 치료 목적. 재단 관계자. 그 이름이 정윤이는 아닐까? 그는 점점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아는 우연히 이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인물을 통해 정화란에 숨겨진 과거에 접근하려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걸 눈치채고 그녀를 막으려 한 것이다. 그것이 사고를 가장한 죽음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준서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아의 죽음은 이제 하나의 이름과 연결되고 있었다. 정윤이. 그리고 이 이름이 결국 정화란의 마지막 비밀을 열 열쇠가 될 것이다. 정윤이. 그 이름은 강준서의 머릿속을 맴돌며 지워지지 않았다. 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문서에 등장한 이름, 그리고 정화란이 은밀하게 관리하는 스위스의 요양병원.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과거의 잔상이 아니라 모든 진실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해외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벨은 근처 병원에 있는 환자 명단을 수소문했다. 며칠 뒤 그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다. 첨부된 파일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병원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 여성, 창백한 얼굴, 깊이 팬 눈매. 그 아래에 붙은 이름표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다. 정윤이, 중윤에, 1986년생. 그 순간 준서는 시간의 끈이 당겨지는 기분을 느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어딘가 낯이 익었다. 그리고 그 낯설음 속의 익숙함은 곧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 얼굴은 정수아와 닮아 있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는 수아의 졸업사진과 정윤이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얼굴형, 눈매, 입술 라인까지. 두 사람은 자매일 가능성이 높았다. 혹은 어쩌면 쌍둥이. 그는 단숨에 가족관 계등록부를 추적했다. 수아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부모 이름이 정화란으로 되어 있었고 형제자매라는 공란이었다. 그러나 정윤이의 기록은 달랐다. 그녀의 생모란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선영. 그리고 외 항목은 미상. 강준서는 이름에도 낯익음을 느꼈다. 오선영. 그는 이 이름을 어릴 적 아주 짧게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오선영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정화란과의 관계를 추적했다. 오래된 신문 아카이브, 기업의 소송 기록, 의료재단 관련 소식, 그리고 결국 하나의 오래된 소송 문건을 찾아냈다. 1996년 정그룹 내 비공식 의료 실험 논란. 피해자 이름 오선영. 주장 내용. 자신의 딸이 재단의 유전자 연구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생아 교체 의혹까지 제기. 그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수아와 정윤이는 원래 오선영의 딸들이었고 정화란은 그중 하나이 정수아를 자신의 딸로 삼기 위해 강제로 분리시킨 것이었다. 정윤이는 폐기될 뻔한 실험체 취급을 받다가 정신질환 명목으로 격리된 것이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다. 오선영의 증언 기록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도 몰랐다. 그 남자가 나를 속였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사업가라 했지만 사실은 강진호 회장의 동생이었다. 강진호. 정화란과 권력 다툼을 벌이던 그 사람. 강진호.
강준서의 생부. 그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로 기대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정제단을 세운 창립자의 조카였고 한때 상속을 받았어야 할 혈통의 후계자였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밀려난 존재. 그리고 그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정화란이었다. 그녀는 강진호의 아들을 없애기 위해 계략을 꾸몄고 그의 부모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후계 혈통, 즉 오선영의 아이들 중 하나인 정수아를 이용해 정제단의 후계 구도를 굳히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아는 진실을 알았고 정윤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수천 개의 파편이 동시에 박히는 듯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복수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감정은 이제 정체성이라는 무게로 다시 그를 짓눌렀다. 나는 누구지? 그는 중얼였다. 강준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인가? 그의 진짜 이름은 강윤성이었다. 부모가 지어준 본래의 이름. 그는 곧장 본인의 출생 기록을 재조회했다. 입양 당시의 기록을 파헤친 끝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강진호의 아들. 정화란이 그 이름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세탁했던 한 사람. 수아는 알았을까? 그가 자신과 피로 이어진 사촌이었다는 사실을.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걸까? 감정은 혼란스러웠고 머리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명확했다. 이제 그는 정화란의 존재를 법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무너뜨릴 유일한 존재였다. 수아가 남긴 퍼즐, 정윤희의 존재, 오선영의 기록, 그의 혈통. 이 모든 것을 조합한 하나의 이야기. 이제 그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의 이름으로 자신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서울 강남의 고급 컨퍼런스룸.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실시간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 위에는 정제단의 로고가 아닌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위한 기자회견, 강윤성. 그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었다. 그러나 곧이어 등장한 인물, 강준서, 아니 본명 강윤성이 단상에 오르자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아래로 단호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강준서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제 진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가 겹쳐 울렸다. 윤성은 천천히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 저는 정제단 설립자 강진호 회장의 친손자이며 고인이 된 정수아 씨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밝히려는 진실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빼앗기고도 침묵 속에 묻힌 수많은 진실을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는 먼저 수아가 남긴 일기와 영상, 마지막 증언들을 공개했다. 일기 속 수아의 불안한 고백, 그리고 영상 속에 남겨진 정윤이라는 이름. 곧이어 그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윤이는 수아의 쌍둥이였으며 둘은 정화란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어진 정제단의 과거 소송, 오선영의 증언, 그리고 그가 복원한 자신의 혈통 기록까지. 진실은 차근차근 조용히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정화란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정제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3명의 여성을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하나는 제 어머니였고 하나는 제 약혼자 수아였으며 마지막 하나는 정신병원에 감금된 정윤희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몇몇 기자들은 이미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윤성은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정화란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 원본. 그가 비밀리에 복원한 과거 문건. 거기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해성무역 자산 인수 1997년. 조건부 상속 포기 각서. 대리인 정화란. 그것은 그의 부모를 파산시키고 자살로 몰아넣은 바로 그 서류였다.
이 모든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항상 정화란이 있었습니다. 윤성은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저는 그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의 삶을 도구로 삼은 그 세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시각, 정재단 이사회는 비공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정화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변호인은 이미 언론의 압박에 등 떠밀려 사임했고 정재단 후원자들조차 등을 돌렸다. 기업 후원 철회, 재단 계좌 동결, 명예회장직 박탈. 그녀를 둘러싼 세계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오후 늦게 검찰이 그녀를 기소하기 위한 사전수사를 착수했다. 혐의는 횡령, 유전자 불법 실험, 인권침해, 살인교사까지 광범위했다. 정화란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말없이 검찰청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뺨을 스치는 바람조차도 냉기를 느끼게 할 만큼 차가웠다. 며칠 후 윤성은 스위스로 향했다. 그는 정윤이가 입원한 병원에 허가를 받고 들어갔다. 흰 병실, 창가에 앉은 한 여인.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윤성이 다가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윤희 씨.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며 말했다. 수아야. 윤성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었다. 아니요. 저는 수아의 약혼자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입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긴 시간 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윤성은 수아의 무덤을 찾았다. 흰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하늘은 흐렸지만 차분했다. 너무 늦었지? 미안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무덤 앞에 작은 사진 하나를 두었다. 그 속에는 수아, 윤성, 정윤희, 세 사람의 얼굴이 붙여진 하나의 콜라주. 이제야 너희가 함께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윤성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는 그 어떤 정치적 보상도 기업의 지위도 원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그는 산골짜기에 조용한 학교를 세웠다. 정수아 인권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진실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약자가 외면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을 바쳤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잊어갔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